트렁크 시신 사건의 피의자 김일곤의 소지품에서 살생부로 추정이 되는 메모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오늘 YTN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검거 당시 김일곤의 바지 주머니에서 가로 세로 약 10cm짜리 메모지 2장이 나왔습니다. 한 장에는 주로 글씨가 적혀 있었고요. 다른 한 장에는 윗부분이 조금 접힌 상태였다고 경찰은 적힌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었을까요? 판사, 형사, 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 26명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28명이 있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10여 개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일곤은 이름을 모를 경우에는 이름 모름이라고 쓴 게 아니라 간호사, 물리치료사 혹은 간호사와 남자 1명 이런 식으로 적었다고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쓰다가 기억이 안 나면 펜으로 글씨를 이렇게 뭉개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28명 중에 어떤 직업군이 가장 많았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같은 병원 관련 종사자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무려 10여 명이나 됐다고 하네요. 자, 김일곤은 왜 이 사람들에게 원한을 가졌을까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각각의 직업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덧붙였는데 먼저 의사에 대해서는 자신이 교통사고 때문에 아픈데 강제로 퇴원시켰다. 또 간호사에 대해서는 불친절했다. 형사에 대해서는 폭행 사건 때 나를 붙잡은 형사다. 또 98년도 이 절도 사건 관련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런 말들을 했고 또 다른 말들도 있었습니다. 난 더 살아야 한다. 잘못한 것 없다. 뻔뻔한 말들로 충격을 준 김일곤. 사이코패스일까요? 아니면 사회에 대한 증오와 분노 때문인 걸까요? 지금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안보라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내용 다 들으셨죠? 이게요, 진짜 아직 우리 안보라 앵커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거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메모지를 안 뺏기려고 그랬고, 그 메모지에 보니까 이름 쫙 적혀 있고, 직업 쫙 적혀 있고, 그러고 더 살아야 된다. 이거를 합해버리면 무시무시한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김 박사님. 예. 하여튼 병적인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후 야를 막론하고 일단 구속이 되겠지만 구속이 되면 공주에 있는 국립 법무병원에 가서 정신감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은. 근데 이제 수첩에 이름 적힌 걸 보니까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생각이 나긴 하는데요. 우리 형사들이야 당연히 범법자 잡아가지고 검문하면 수첩에 검사, 판사, 형사는 나와요. 제 이름도 수도 없이 오르내린 거 봤는데 이제 특이한 거는 그거네요. 자기가 이제 교통사고 나가지고 오토바이 사고 났죠, 배달업체에서. 그래서 손가락이 골절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에서 굉장히 난동을 피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마 퇴원을 시킨 모양인데 이제 그거에 대한 감정, 우체국에 갔더니 우체국 여직원이 자기한테 불친절하게 했다고 그래서 적어놓은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기 위해서 그 안락사 약을 달라고 한 사람이 또 막상 검거가 되니까 나는 살아야 돼 하니까 그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는데 이제 제 경험적인 측면으로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과가 이 사람은 평생의 반을 교도소를 들락거리면서 살았습니다. 예. 사회에 나와가지고 1년 이상을 끌지 못했어요. 계속 들어가는 하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겪어보니까 일선에서. 이 사람들은 적개심이 엄청납니다. 사회에 대한, 사회에 불특정 대한, 다수에 대한, 사회라기보다는 적개심. 불특정 다수에 적개심이 많은데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 들어갈 때 자기가 억울하게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감정이 쌓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 죄를 짓고 들어가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형량을. 저 사람은 똑같은 죄를 짓는데 1년인데 나는 1년 반을 받았어. 그거에 대한 감정. 이게 이제 켜켜이 누적이 되다 보면 결국은 가슴속에 응어리가 돼가지고요. 자기만 선이 돼버려요. 그리고 자기한테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악입니다.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도 여성을 납치해가지고 저는 100% 성범죄 목적으로 여성을 납치했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그런 상태에서 여성이 자기한테 한 거 하니까 그건 악인 겁니다.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 네, 저는 그렇게 단정합니다. 예, 한 거 하니까 내가 하는 행위가 선인데 내 선적인 행위에 반항하고 항거하는 건 악인 거예요. 가차없이 응징한 게 살해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거 제가 좀 이따 최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근데요. 현직에 계실 때 협박 좀 당하셨어요? 간혹 있죠. 간혹 있다. 네. 우리 김 박사님 아예 해탈하신 것 같고. 수도 없이 당했고요. 네. 근데 이거 보셨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이런 거? 쫙 명단?
그 이제 현직에 있을 때 협박을 당하면 사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별 염두에 안 두거든요. 왜냐하면 현직 벼슬이 주는 안정감이 예.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약간은 위험하다는 느낌은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이제 정신병이랄까 광기가 심화된 상태예요, 보면. 그래서 여성 시신을 그렇게 난도질을 훼손했다. 해놓고 나서 사실은 이 동물병원에 가서 지금 이 안락사 약 달라고 독극물 달라고 또 거기서 난동을 피우고 죄책감 때문에 피해자를 고향에 묻어주고 예. 싶었다 이런 소리 나고. 예, 또 그러면서 또 경찰서 잡혀간 도중에 기자들 만나니까 뭐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니들 왜 그러면 고개 빳빳이 듣고 저 정도면 정신 상태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도 안 되는 아하. 상태에다가 거기다가 감정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예.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아. 칼도 지금 이렇게 소지하고 있다가 예. 잡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어느 순간에 현실화 아하. 될 수도 있었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원장님.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여쭙겠습니까? 제정신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김복준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여성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자기에 저항하는 세력들은 전부 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성에 대한 혐오일까요? 악에 대한 자기가 생각할 때 그 가상의 악에 대한 증오 때문에 이런 범죄로 저질렀어요.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정상은 아닙니다. 예. 근데 정상이 아닌 이유는 원래 이제 사이코패스라든가 이런 반복적인 범죄자한테 타고 태어나는 기질과 환경이 몇 대 몇으로 하냐면 5대5 정도라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좀 막 죄책감도 없고 동정심도 없고 그런 건 타고 태어나고 예. 이제 충동적이고 건 있는데요. 지금 정상이 아닌 이유는 이 피의자, 이 김일곤도 한 일주일 내내 계속 쫓겨다닌 거거든요. 이제 공개 수사가 된 다음부터는 자기 이름이 전부 뜨고요. 그렇게 거의 밥도 못 먹었을 테고요. 지금은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혔을 때 그 상황은 정신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극도의 긴장과 흥분 때문에 비유를 들면은 전쟁에서 지금 저기서 총을 쏘면서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방금 달아난 사람에 해당되는 현재 상태거든요. 본인의 입장에서. 그게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여자에 대한 그런 부분은 두 가지가 합쳐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부분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기억 자체가 약간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는 조금 약하게 기억하고요. 남이 자기한테 크게 기억해요. 모든 인간은 그런 성향은 있거든요. 우리도 누가 나한테 돈 빌려간 건 잘 기억해요. 근데 내가 꺼진 건 좀 잊어먹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극대화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쌓이면은 자기가 잘못한 건 다 잊어먹고 자기한테 누가 피해준 것만 기억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악하고 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건 맞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피의자 조사를 그 사진도 보다가 보면 걸음걸이가 좀 불분명하잖아요. 손가락도 다치고. 그러면서 스스로 일할 능력을 완전히 없어지면서 일종의 절망과 분노는 더 심해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자를 갖다 본인이 과거에는 뭐 매춘을 하던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없게 되면서 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과 강력한 분노가 합쳐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성 혐오는 아니지만 성범죄이지만 그 밑에는 팡 하면 폭발할 수 있는 증오가 밑에 깔려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과거 같은 게 유영철이는 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냐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었는데 지금 이 김일곤인가요? 이 사람도 거의 그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이 비교를 했을 때 여성에 대한 혐오도 있다. 뭐 이런 분석 가능합니까? 유영철과 비교했을 때? 근데 유영철이랑 김일곤은 급이 다르지요. 유영철은 일단 집단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서의 능력이라고 표현하면 참 부당하지만 리더로서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 집단을 그러면서 거기 집단원들한테 금전적인 부분이건 여자의 성적이 나눠져서 그 집단을 끌고 갔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 언변도 뛰어나고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요. 물론 양심은 없지요. 그러나 김일곤은 거기에 비해서는 어떤 사람을 갖다 이렇게 이끈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충동성을 조절한다는 점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죠. 과연 근데 누가 다 극악한 범죄자냐? 둘 다 극악무도한 범죄자예요. 유영철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박사 논문 자체가 현직에 그걸 있어요. 썼기 때문에요. 유영철이 같은 경우는 여자에 대한 증오가 있는 거 맞습니다. 첫 번째 자기가 결혼했던 부인이 자기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때 이혼을 일방적으로 했어요. 그거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첫 번째 부인한테 해를 끼치려다가 그냥 넘어갔어요. 자식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만난 여성이 이제 안마 같은 스포츠 이런 하는 그 여성. 그래서 그 여성하고 비슷한 사람만
대상으로 해서 범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성 혐오증이 있었던 건 확실합니다. 근데 김 박사님, 예.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이게 지금 이제 숫자로 물론 희생자 숫자로 예, 예. 비교한다는 게 뭐 의미는 없지만 극악무도한 건 똑같기 때문에. 예. 하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김일곤이가 강원도를 많이 갔다는 거예요. 예. 지금. 예. 그럼 여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거기에 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지금 동선은 분명히 돌아다닌 건 맞는데 이 예. 동선이 맞는지 여부는 경찰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CCTV나 돼요? 이런 거 가지고. 어.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사람이 2013년 여름에 대전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범행이 있기 전까지 그러니까 일산이 8월 24일이거든요. 그때까지 발견되지 않는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요, 제가 김 변호사님께 여쭤볼 것이 뭐냐면 지금 22범이 관리 대상에서도 빠지고 이거 이렇게 해서 되느냐? 이거 사건 방지책을 앞으로 철저히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뭐 일부에선 그러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기 때문에 그 돈하고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돈 60여만 원 돈 가지고 60만 생활을 했다. 근데 이렇게 22범한테도 하느냐? 그건 문제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네. 네? 전과자들한테도 당연히 갱생의 기회 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범죄를 방지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관리 대상에 빠졌다. 이거는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에서 예. 이 정도 되면 경찰서에다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교도소에서 통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건 교도소 측 잘못인 건 분명한데 예. 문제는 경찰에 통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고시원이라든지 달방 같은 걸 얻어서 그냥 계속해서 그냥 조금씩 있다가 이사 다니고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찰에 통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의미는 없었을 것이다. 이 사람 같은 경우 부모하고 무슨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라든지 사회적 연계 관계가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혼자 외톨이로 짧게 있다 이동하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 사회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이게 특수절도라든지 특수 강도 범행에 대해서도 발찌를 채운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좀 고려를 좀 발찌 대상을 조금 좀 넓히는 걸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이게요, 교도소 자체 내에서 모든 범죄자를 경찰이 통보하는 게 아니고요. 저기서 나름대로 출소 직전에 회의를 합니다.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다가 보내요. 예. 그래서 이제 중점 관리 대상자가 되면 한 달, 예. 한 달에 한 번씩 감시를 하고 예. 첩보 관리 대상자가 되면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경찰이 그 사람들을 간접 감시할 수밖에 없어요. 법규가 뒷받침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동양 파가를 예. 갖다가 신고를 당하기도 해요. 진정을 먹기도 하고. 예. 어쨌든 저희가 좀 답답해서 이 재발 방지책 철저히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